73살의 노인 박영자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간병인도 두지 않았으며 요양원 문턱은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그 어떤 젊은이보다 더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혼자 살지만 고독하지 않고 매달 30만 원 남짓한 돈을 생활비로 보태면서도 삶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요? 저에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퇴직금도 없고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자식들도 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연 무엇에 의지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막막한 날들을 건너왔을까요? 노년이 찾아오고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비그덕거릴 때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저만의 길을 찾아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은 저뿐만 아니라 당신도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당신이 한 번도 이렇게 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것은 한 노인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이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맞이할 미래의 대안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마땅한 돌봄 방식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로 73살입니다. 이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산 지 벌써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비록 건물은 낡았지만 동네는 조용하고 바람이 잘 통합니다. 무엇보다 제게는 익숙함이 깃든 곳입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 베란다에 담쟁이 덩굴, 그리고 아래층에 사는 김영감님까지 제 시선이 닿는 모든 것들이 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젊은 시절 저는 꽤 괜찮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우직한 자동차 정비공이었죠. 말주변은 없었지만 속정이 깊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사람의 뜻을 따라주지 않더군요. 제가 막 40이 되었을 때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우리 아들은 겨우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킬 새도 없이 억척스럽게 삶을 버텨야 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장사 수완도 없었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식당 설거지나 남의 집 청소, 파출부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청소 용역 업체에 출근해 도장을 찍고 저녁 7시가 되면 또다시 남의 집 부엌에 들어가 저녁밥을 지어주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발바닥에선 불이 났지만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마칠 때까지 밥은 굶기지 말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제 마음을 알았는지 엇나가지 않고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해결하며 제 짐을 덜어주더군요. 졸업 후 아들은 서울에 자리를 잡았고 몇 년 뒤 가정을 꾸려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잘 사는 것, 그거면 제 고생은 보상받은 셈이라 여겼습니다. 가끔 이웃들이 묻습니다. 아들이 불효자인가 봐. 왜 어머니를 안 모셔가? 그럴 때면 저는 그저 웃어 넘깁니다.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사실 아들이 효자가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며느리와 제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면서 서로 눈치 보며 불편해하느니 차라리 떨어져 살면서 각자 마음 편한 게 낫다는 걸 깨달았죠.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이가 드니 억지로 맞추는 게 싫고 누군가의 짐이 되는 건 더더욱 싫더군요. 제게는 국민연금과 약간의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저 혼자 쓰기엔 모자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단순하고 조용하며 주체적인 삶이 좋았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겉보기에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 그 자유 뒤엔 어쩔 수 없는 서글픔이 숨어 있습니다. 연금으로 매달 16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은퇴 직후 몇 년간은 공원에 나가 체조도 하고 아침엔 장을 보고 오후엔 볕을 쬐며 동네 친구들과 믹스커피 한 잔 나누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단순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그때만 해도 저는 꽤 낙관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가정이 있고
나는 나만의 속도가 있으니 누구에게도 패 끼치지 않고 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7순이 넘어가니 알게 되더군요. 진짜 늙음이란 흰머리나 주름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 손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무력감이라는 것을요.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다녔지만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에 뼈가 조금 자라났다고 하더군요. 쉽게 말해 늙어서 고장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날씨가 그슨 날이면 무릎이 꽉 잠긴 듯 뻣뻣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난간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밤이면 쥐가 나서 끙끙 앓으며 잠을 설쳤습니다. 즐겨 찾던 공원은 어느새 천리길처럼 멀어졌고 시장까지 고작 300m 거리를 가는데도 가로등 기둥을 붙잡고 3번은 쉬어야 했습니다. 밥을 짓는 일조차 버거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지만 이젠 싱크대 앞에 10분만 서 있어도 손이 떨렸습니다. 시금치 무침 하나 하려다 뜨거운 냄비를 엎을 뻔한 뒤로는 아예 빵이나 우유, 누룽지로 대충 끼니를 때우게 되더군요. 그렇게 대충 먹다 보니 입맛은 더 떨어지고 사람 자체가 시들시들해져 갔습니다. 방바닥에 먼지, 베란다에 쌓인 빨래, 냉장고 속에서 썩어가는 채소들, 힘에 부쳐 모른 척하게 되고 미루다 보니 잊어버리니 집안꼴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밥상 앞에 멍하니 앉아 젓가락을 들 힘도 없이 켜진 TV 소리만 듣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노년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국을 데우려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은 걸 잊은 거죠.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냄비가 새까맣게 타버려 자칫하면 불이 날 뻔했습니다. 냄새를 맡은 옆집 김영감님이 문을 두드려준 덕분에 화는 면했지만 저는 놀란 가슴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무서워서 가스불을 켜는 것조차 겁이 났습니다. 늙는 건 두렵지 않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 고독사할까봐 그게 사무치게 무서웠습니다. 친구들은 간병인을 쓰라고 했습니다. 저도 알아봤죠. 하지만 요즘 입주 간병인을 쓰려면 한 달에 못해도 350만 원, 400만 원은 줘야 합니다. 제 연금 16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병원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무슨 수로 사람을 씁니까? 돈을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쓸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가사 도우미, 요양원 입소, 아들네 집 합가, 모든 선택지를 펼쳐놓고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식탁에 앉아 가계부와 달력을 펴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다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해. 부엌을 태워 먹을 뻔한 그날 이후 저는 제가 혼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 불가능하진 않지만 너무 위험했습니다. 이 나이엔 낙상, 뇌졸중, 가스사고. 이건 과장이 아니라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이니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입주 도움이었죠. 사실 저는 거동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니 곁에서 밥 챙겨주고 약 먹었는지 확인해주고 밤에 인기척만 있어도 되는 정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찾아보고 기겁했습니다. 단순히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는 정도라도 입주 형태면 월급이 300만 원을 훌쩍 넘더군요. 전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400만 원, 500만 원을 부르기도 하고요. 제 재정 상태를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공과금과 통신비 15만 원, 식비 30만 원, 병원비와 약값 20만 원, 가끔 치과 치료나 경조사비, 이렇게만 해도 160만 원 연금은 빠듯합니다. 간병인을 쓰면
매달 제 쌈짓돈에서 200만 원씩은 까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라곤 예금 6천만 원 정도와 30년 된 이 낡은 집 한 채뿐. 간병인을 쓰면 3년도 못 버티고 빈털터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시설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갈까도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몇 군데 돌아다녀 봤죠.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저렴한 요양원은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아터진 방에 침대 하나, 사물함 하나, 그리고 팔명이 화장실 하나를 같이 쓴다더군요. 그곳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녁에 씻으려면 40분을 기다려야 하고 밥은 맨날 멀건 국에 김치 쪼가리뿐이라 입맛이 없다고요. 그런 곳에서는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싼 곳은 달랐습니다. 보증금만 수억 원에 월 생활비가 500만 원이 넘는 곳은 호텔 같았습니다. 정원도 있고 간호사도 상주하고 식사도 훌륭했죠. 하지만 그건 부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집을 팔아 5억 원을 만든다 쳐도 그런 곳에서 5년만 살면 돈은 바닥날 겁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더 들 텐데 덜컥 큰 병이라도 걸리면 그땐 어쩝니까? 늙고 병들었는데 파산까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노인이 선택하는 게 자식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 아들이 불효자는 아닙니다. 어머니, 정 힘드시면 올라오셔서 저희랑 사세요. 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며느리에게 제가 얼마나 불편한 존재인지. 며느리는 말수는 적지만 결혼 초부터 제가 예단을 적게 해줬다는 이유로 살가운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올라가 이틀만 묵어도 며느리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고 명절 음식 준비도 제 몫이었습니다. 옆에 서서 거들기는커녕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지 않았죠. 제가 속이 좁아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집의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살면 아들이 아무 말 안 해도 제 마음이 지옥일 겁니다. 밥은 따뜻한지, 눈치는 안 보이는지, 혹시 싫은 기색은 없는지, 늙으면 눈치만 늘거든요. 눈칫밥 먹는 더부살이 하느니 차라리 내 집에서 죽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도우미는 비싸서 못 쓰고, 요양원은 싫고, 자식 집은 불편하고.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늙으니까 어떻게 살지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은 아주 사소한 우연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여느 때처럼 혼자 밥을 먹고 식탁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집 김영감님이 알려준 대로 유튜브를 보며 요리법이나 건강 상식을 찾아보는 게 소일거리였죠. 그러다 우연히 알고리즘에 뜬 젊은 세대계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였는데 큰애는 유치원생이고 둘째는 젖먹이였습니다. 남편은 지방공사 현장을 떠도느라 한 달에 2번밖에 못 오고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고 있더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데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못한다며 카메라 앞에서 아이를 재우다 훌쩍이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누군가 주거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 제 머릿속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돈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엉뚱한 사람에게 쓰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회가 필요한 사람, 노동력으로 주거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과 만난다면 어쩌면 서로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윈윈윈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괜찮은 방법 같았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우리 아파트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당근마켓 동네 생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오동에 사는 73세 할머니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 최근 몸이 좀 약해져서 함께 지낼 분을 찾습니다. 방 하나 내어드리고 집세는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녁 밥상 차려주시고 간단한 집안일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생활비 보조로 매달 30만 원 드립니다.
식구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며 지낼 성실한 분 찾습니다. 아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흉흉한 세상에 누가 남의 집에 들어와 살려고 할까? 누가 노인네 말을 믿어줄까 싶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이웃 주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사촌 동생이 마침 살 곳을 찾고 있다면서요. 글 지우지 말고 기다리라며 점심때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1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생활력 강해 보이는 여자가 커다란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를 꼭 붙잡고 있었고요.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배꼽 인사를 하며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외치는데 그 소리가 참 맑았습니다. 이웃이 소개하기를 여자의 이름은 미경이고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화물트럭을 운전하느라 집에 잘 못 들어오고 원래 단지 밖 낡은 주택 월세방에 살았는데 집이 눅눅하고 곰팡이가 심한 데다 최근 식당 일도 줄어 월세 낼 돈이 부담스러워 이사를 고민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모녀를 들어오게 하고 시원한 보리차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제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미경 씨도 자신의 형편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를 식구로 받아주신다면 낮에는 제가 쓸고 닦고 밥도 해드리고 밤에도 말동무해드릴게요. 월세 내라고 하시면 어떻게든 내겠지만 방을 그냥 내주신다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절박하면서도 진실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즉석에서 말했습니다. 방세는 필요 없네. 나는 돈 벌려고 이 짓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생활 좀 챙겨주고 내가 밤에 무섭지 않게 곁에 있어주면 그걸로 족하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미경 씨는 저녁 식사 준비와 청소, 빨래를 맡는다. 아침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음. 작은 방을 내어주고 사생활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혹시 사정이 생겨 나가게 되면 한 달 전에 말한다. 매달 생활비 보조로 30만 원을 지급한다. 우리는 종이에 간단한 계약서를 쓰고 서로 신분증을 확인한 뒤 사진을 찍어 보관했습니다. 미경 씨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저 공짜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세 식구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봐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인다는 게 겁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겠죠. 혹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쩌나, 성격이 안 맞으면 어쩌나. 하지만 아이가 빗자루를 들고 베란다를 쓰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보내준 인연일지도 모른다고요. 우리 집은 방이 3칸입니다. 안방은 제가 쓰고 나머지 2방은 텅 비어 있었죠. 혼자 쓰기엔 너무 넓은 주방과 거실, 욕실, 작은 가정이 들어와 살아도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모녀가 이사 오던 날, 저는 장롱을 비우고 이불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무국을 끓이고 만두를 쪄서 같이 먹었습니다. 미경 씨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우리 지민이가 태어나서 먹은 밥 중에 제일 마음 편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노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꼭 큰돈을 들이거나 자식에게 매달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마음을 조금만 열고 공간을 나누면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맞추느라 고생할 줄 알았는데 셋이 사는 게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매끄러웠습니다. 미경 씨는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안 치고 부엌을 정리하고 복도 창틀까지 닦아놓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누룽지나 끓여 먹거나 계란 하나 부쳐 먹는 게 고작이었는데 미경 씨는 항상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놓고 제 약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낮에 식당 일을 하러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뚝딱뚝딱 저녁상을 차려냈습니다. 미경 씨 음식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계란말이, 돼지갈비찜 하나같이 맛깔나고 기름지지 않아 노인네 입맛에 딱이었습니다.
지민이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콩나물을 다듬거나 마늘 까는 걸 돕는데 시끄럽게 굴지도 않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셋이 베란다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 제가 산책이라도 나가려 하면 지민이가 할머니 같이 가요 하며 제 손을 잡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마음까지 데워주었습니다. 약속대로 매달 30만 원을 미경 씨 계좌로 보냅니다. 미경 씨는 절대 돈을 허투루 쓰거나 더 바라는 법이 없습니다. 명절에 제가 넌지시 용돈을 좀 쥐어주려 하면 어르신, 방세 안 받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래서 저는 돈 대신 지민이 문제집을 사주거나 아이 간식을 챙겨주는 걸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건 적선도 아니고 체면치레도 아닙니다.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으로서 나누는 정칭이죠. 어느 날 밤 제가 급체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경 씨는 놀라서 달려와 손을 따고 매실청을 타오고 제 등을 주무르며 밤새 간호했습니다. 능숙하고 침착한 그 손길에서 저는 죽은 남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었지만 지금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세상엔 요양원, 간병인, 자식집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고용주와 고용인도 아니고 피를 나눈 친척도 아닙니다. 그저 사회에서 소외될 뻔했던 두 존재. 늙어서 자식에게 짐되기 싫은 노인과 아이를 키우며 살 곳이 막막했던 젊은 엄마가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미경 씨가 그러더군요. 여기 오고 나서 잠도 푹 자고 지민이 성적도 올랐어요. 제가 일 나갈 때 할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저만의 피난처가 아니라 저들 모녀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한 번은 셋이 둘러앉아 만두를 빚었는데 제가 손이 느려 쩔쩔매니 미경 씨가 웃으며 도와주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손이 야무져? 하니 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새빵살이 할 땐 주인집 눈치 보여서 맘대로 음식도 못해 먹었는데 이렇게 내 집처럼 음식해 먹으니 너무 행복해요. 그 말을 듣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행복이 돈 많고 건강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행복은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고 서로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더군요. 우리는 이 낡은 빌라에서 거창한 명분도 혈연이라는 끈도 없이 살아갑니다. 지민이가 받아쓰기 100점을 맞아오면 케이크 하나 사다가 촛불 끄고 박수치며 웃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면 집안의 공기마저 밝아지는 기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밤에 잠들 때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내가 일어났는지 확인해주고 밥상 머리에 마주 앉아주는 사람. 노인에겐 그게 생명줄입니다. 저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한 달에 단돈 30만 원을 쓰면서 요양원 안 가고 자식 눈치 안 보고 외롭지도 않게 산다고요. 이것만으로도 제가 걱정했던 노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셈입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비싼 실버타운에 산다고 존엄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내어줄 공간을 마련하면 가장 따뜻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늘 한탄합니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늙으니 서럽다. 또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랑 사는 게 안 무서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혼자 사는 건 무섭지만 사람 잘 못 들여서 고생하는 건 더 무섭지. 하지만 좋은 사람 만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 73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년은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제 잉여 공간을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그 대가로 따뜻한 밥과 사람의 온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했기에 얻은 결과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우리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늙으면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늙었을수록 더 주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해보고 문을 걸어 잠그면 결국 고립될 뿐입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처럼 과감하게 구인 광고를 냈고 덕분에 미경 씨 가족을 만났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먼 친척보다 콧대 높은 전문 간병인보다 훨씬 살갑고 든든합니다. 우리 또래 노인들은 대부분 낡은 아파트나 주택 한 채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 떠나고 남은 건 텅 빈 방과 여기저기 쑤시는 몸뿐이죠. 그 빈 공간을 상생의 도구로 써보세요. 월세를 받아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삶을 교환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비를 피할 지붕을 내어주고 나는 든든한 보호자를 얻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내가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돕는 겁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들도 살기 팍팍합니다. 돈 아끼겠다고 궁상 떨지 마세요. 그 돈 싸 짊어지고 저승 갈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후회 말고 지금 나를 위해 쓰세요. 그리고 입을 여는 걸 두려워 마세요. 방법을 찾고 시도해 보세요. 겁먹고 주저앉아 있으면 정말로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를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에게 맞는 노년의 삶을 직접 설계해 보세요.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협상하고 삶을 지탱할 든든한 미천입니다. 신뢰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 규칙을 정하고 지키려는 노력에서 싹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노년은 무조건 조용한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시끌벅적한 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지금 베란다 의자에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를 듣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참 잘 살았다. 부디 여러분도 비굴하지 않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자신만의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매달 30만 원으로 행복을 찾은 박영자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양원이나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주거 공유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이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런 방식을 시도해 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혹은 당신이 꿈꾸거나 실천하고 있는 노후 대책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는 안심할 수 있는 노년을 원하니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